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의 과학 이야기 네 번째 시간, 정확한 시간을 알려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정확한 시간을 알리는 것이에요. 정확한 시간을 왜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로켓을 발사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어떤 물건을 제조한다던가 이럴 때 굉장히 초단위로 정밀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조선시대 같은 때는 뭐 옛날 이야기 보면 뭐 해가 중천에 뜰 때 만납시다, 사점에 만납시다, 저녁 때 만납시다 라는 식으로 대충에 얼버무려서 시간을 약속하는 것 같은데, 왜 정확한 시간이 필요했었는지, 그 다음에 정확한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거죠. 조선시대의 물시계였던 자격루입니다. 자격루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 칠 격자, 그 다음에 루라는 건 물시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치는 물시계라는 건데, 자동 물시계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 전쟁을 겪고 그러면서 없어지기도 했다가, 뭐 옛날 사람들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런 설계도 같은 거를 다 남겨놓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설계도를 갖고 다시 이제 복원을 했는데, 아주 몇 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학자들이 이 자격루 복원을 해가지고 그 9시 뉴스에도 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원리가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정밀한 오차를, 조선시대는 정확하게 맞았던 것이 지금의 그 설계도대로 했지만 그 오차를 아직 그 좁히지를 못했다. 그만큼 조선시대 그 자격루를 만든 기술이 굉장히 정교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격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다시 이제 복원을 한 자격루의 한 모습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앞에 있는 요 시계 모양은 우리가 앞면만을 본 것이고, 실제로는 그 뒤에 속에 엄청난 기계 장치들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계 장치가 뭐가 있냐면 물시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이 일정한 압력을 받아서 바가지가 물이 떨어지면 그 바가지에 물이 흐르면서 거북이가 딱 올라와요. 그럼 거북이가 올라오면서 자를 딱 치고, 그 자가 구슬을 딱 굴리면 이 구슬마다 또 이 무게가 있잖아요. 구슬이 굴러가는 그 힘에 의해서 그 시간을 알리는 그 인형들이 있어요. 그 인형들이 나타나서 종을 땅땅 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자격루를 복원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재현했던 장면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 각 시각을 알려주는 15장치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웬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12명의 할아버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앞면에는 이렇게 12개의 동물이 그려져 있어요. 쥐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닭도 있고, 뭐죠?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옛날 사람들은 시간을 12개의 단위로 나타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쥐 모양이 그려진 옷을 입은 이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북을 틱 치면, 아, 이건 지금은 쥐시예요. 자시가 되는 거겠죠. 자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신앙가, 지금 할아버지들이, 이 인형들이 이렇게 12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12단위로 시간을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고, 그래서 북과 진과 뭐 종이 각각 시간을 나누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북이 시를 알리면 뭐 종은 뭐 분을 알리고, 그 다음에 뭐 징은 초를 알리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전에 시간은 뭐 우리가 자격루보다 먼저 있었던 시계가 뭐가 있었죠? 해시계가 있었죠. 해시계가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됐었던 건데, 해가 뜨지 않으면 뭐 비가 온다던가 날씨가 흐려서 해를 볼 수 없으면 시간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 해가 뜨지 않는 밤에도 시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도 시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물시계로 시간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정교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했을까요? 봅시다.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대전에 있는 그 과학기술 거기에 보면은 새로 그 복원을 했었던 시계인데, 시계가 좀 되게 이상하죠. 밑에는 기계장치가 들어가는 톱니도 보이고서 알겠는데 위에가 무슨 산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건 이제 복원도를 이제 그림으로, 그래픽으로 이제 나타낸 건데, 이것도 역시 물시계예요. 어떤 물시계냐면 옥루라고 하는 물시계예요.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물 항아리가 있죠. 이 항아리가 압력 위에서 내려갔다가 이런 시계, 옥륜, 기륜이라고 해서 시계를 돌리는 기본적인 그런
그 톱니바퀴 이런 것들을 돌리는 기계 장치가 안에 들어있는 거였어요. 그러는데 이 모양은 우리 자경루랑은 좀 다르잖아요. 아까 복원 그림에서 보듯이 이것은 산 모양으로 돼 있어요. 크게 산이 있고 이 산이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그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복원된 거고 그런 건데 산을 네 가지의 모양으로 나누어서 한쪽 면에는 동쪽 면에는 봄, 서쪽 면에는 여름, 남쪽 면에는 가을, 뭐 북쪽 면에는 겨울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 산에 봄이면 어떻게 돼요? 꽃이 막 피어 있는 그림이 있고 백성들이 농사 짓는 모습이 나와요. 모내기 하는 농사 짓는 인형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여름으로 가면 녹음이 푸르러지는 나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백성들이 열심히 이제 김매기를 하는 장면들이 인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이제 막 단풍이 들면서 곡식이 누렇게 물들고 백성들이 추수하는 모양의 인형들이 나오고 겨울이 되면 눈이 잔뜩 쌓여 있으면서 백성들이 이제 뭐 집 가지고 뭐 가마니를 짠다던가 이런 모양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요 그림 가장 위에 보면 동그란 원형이 하나 있죠. 여기서 보면은 이 해가 뜨고 지는 것들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해 뜨는 시간이 되면 해가 떠가지고 정오가 되면 한가운데로 금덩어리 해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 저녁 때가 되면 해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해가 뜨고 지는 걸로 하루의 시간을 나타내고 이것이 1년 4계절 동안 한 바퀴를 돌아가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쓰는 거냐면은 왕이 쓰는 거예요. 왕이 쓰는 이제 물시계인데 왕이 이 물시계를 놓고 보면서 아, 지금은 봄이구나. 백성들이 한참 모내기를 할 때구나. 그러면 백성들을 동원해서 뭐 성을 짓는다거나 이런 거를 할 때 내가 자제해야 되겠구나. 아, 그리고 지금 여름이구나. 백성들이 열심히 김매기를 하라고 이 더운 날 너무너무 고생을 하겠구나.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겠지. 아, 지금은 가을이겠구나. 라고 왕이 궁에 앉아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이런 축소된 그 농민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든 시계인 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근데 이 시계 같은 경우도 임진왜란 때 불타서 없어져가지고 복원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정밀하게 만들어진 시계라 복원 기술이 딸린대요. 그래서 1960년대에 이제 북한에서도 이거를 복원을 한번 했었는데 또 역시 시계가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실패를 했었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학자들이 다시 이것을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이 아까 복원도랑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밀하게 잘 만들어진.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인형들이 탁 나타나요. 여기서는 이제 선녀가 나타나서 시간을 알려주고 실제 물도 졸졸 흐르게 되어 있고 정말 저는 이것이 제대로 복원이 된다면 한번 꼭 보고 싶었던 그런 이제 물시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 물시계이면서 전기장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로지 물의 동력만을 이용한 자동 물시계이면서 자동 알람 시계였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 옥루 같은 경우에는 흠경각이라고 해서 이제 궁 안에 왕궁 안에 흠경각이라는 누각 안에다 이 물시계를 이제 놓아서 이 옥루에 대한 기록은 흠경각루라는 흠경각룩이라는 그런 기록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유네스코에 등재됐던 그 수원 화성에 대한 그림이에요. 수원 화성에 대한 그림인데 왼쪽 그림 따로 있고 오른쪽 그림 따로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합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양쪽 면이 잘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 수원 화성이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 이렇게 웅장하고 으리리한 건물 많이 못 보셨죠? 대개 우리나라는 이제 왕궁 같은 경우도 다 1층짜리로 건물을 짓잖아요. 절도 뭐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이렇게 2층, 3층으로 짓는 경우가 별로 없고 이렇게 뭐 성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웅장하고 크게 짓는 경우가 없는데 이것은 이제 워낙에 잘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영조가 수도를 한양에서 수원으로 옮기려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제 그것에 이제 실현이 되지는 못했지만 대신 거기다가 이제 성을 짓고 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을 지으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당연히 백성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 성을 건설하는 비용을 다 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건설할 때 인부들은 누가 있어요? 전문 일꾼들이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동원을 해야 되겠죠. 그럼 아까 말했듯이 백성들이 한참 농사지느라 바쁜 시기에 불러다가 성 쌓는데 동원하시오.
한참 지금 뭐 추수하기 바쁜데 동원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너무너무 덥고 힘든데 이런데 동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비용이 드니까 이런 건축물을 짓는 것 자체를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수원화성은 굉장히 빠른 시기에, 빠른 기간 안에 빨리 지어진 튼튼한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 원인이 있었겠죠? 이것은 이제 수원 화성궁도라고 해서 굉장히 큰 규모, 여러분 수원 화성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이 규모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거고, 옛날에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건데, 자, 이렇게 수원 화성을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공사 기간을 절감하면서 지을 수 있게 된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경기도 박물관, 경기문화재단, 또 실학박물관 앞에 있는 거를 제가 가서, 이거는 제가 다산 정약용 생가 앞에 가서 찍어온 건가 보네요. 예, 그래서 다산 정약용 생가 앞에도 이제 이 거중기가 지금 이렇게 복원돼서 있고, 이제 실학박물관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거중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수원 화성을 지었던 거여서, 인간의 힘으로 일일이 돌을 갖다 나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높은 성에 그렇게 무거운 돌을 옮기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지금도 왜 건축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힘을 덜 들이게 하고, 백성들의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다산 정약용이 거중기라는 걸 만들어서 수원 화성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거중기라는 건 뭐냐 하면, 그림에서 보다시피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도르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르래의 원리 그러면 우물에서 물을 깃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도르래가 하나가 들어갔을 때, 도르래 2개 들어가고 3개 들어가는 것처럼 도르래의 크기가 커지고, 그 다음에 도르래의 개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도르래를 다는 게 1단이냐 2단이냐 3단이냐에 따라서 담당하는 무게가 훨씬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거중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4kg의 요 무게를 가지고 15톤까지도 들 수 있을 만큼의 240배인가 그 정도의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중기를 만들게 된 것도, 근데 다산 정약용은 학자잖아요. 이 사람은 무슨 기술자나 이런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중기를 만들어냈었던 이유는 백성들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였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런 도르래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죠. 이미 서양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8개의 도르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다산 정약용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기술과 함께 당시 서양에서 들어온 서양에서 들어온, 중국을 거쳐서 들어온 이런 거중기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해서 다산이 이제 이 발명품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신라 시대 때 그런 왕궁도 아니고, 우리 신라 무덤에 경주에 가면 이런 무덤 같은 거 보는데 앞에 문이 있죠? 이것은 바로 석빙고입니다. 돌로 만든 빙고, 얼음을 이제 보관하는 창고라는 뜻인데요. 지금도 서울 시내에 보면은 동빙고동이 있고 서빙고동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살았던 동네 옆에 서빙고가 있었는데, 그 동빙고동과 서빙고동이 있는데 그것이 옛날에 얼음을 보관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지금 동빙고동과 서빙고동은 어느 쪽에 있죠? 네, 한강 북쪽에 있죠. 그래서 한강에 겨울에 얼음이 얼으면 그 얼음을 잘라다가 멀리 이동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런 한강 주변에 있는 동빙고, 서빙고에 이제 옮겨 놓는 건데, 백성들이 이때 동원이 돼요. 그래서 한강물이 12cm 이상 얼면 그 얼음을 자르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일정한 크기를 잘라서 저기다 보관을 했다가 이제 다음에 여름이 돌아오면 백성들한테도 나눠주기도 하고 왕실에서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도 무겁지만 얼음은 훨씬 더 무겁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에서 이거는 이제 재현하는 행사를 한 것인데, 사진에서 보듯이 백성들을 동원을 해요. 돈 주고 동원을 하지만 이 일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생각을 해봐요. 얼음이 12cm 정도로 얼려면 날씨가 얼마나 추워야 되겠어요. 그쵸?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오리털 파카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얇은 무명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집신 신고,
그다음에 톱으로 얼음을 잘라서 그 무거운 얼음을 이동을 하다 보니까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망가면 또 잡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 얼음 캐는 광부로 뽑혀서 나가는데 남편이 도망가서 사라지니까 이 부인은 졸지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없이 자식들을 또 키워야 되니까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서 이제 정조 때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고달프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금지해라라는 명령까지도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름에 더우면 더운 대로 살지, 뭐 얼음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얼음을 굳이 써야 되나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조선시대 때 얼음은 어떨 때 주로 사용이 되었냐면, 자, 동빙고동과 서빙고동에 이렇게 얼음을 나눠서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왕실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얼음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왕이 죽거나 하면 이렇게 장례를 치르잖아요. 겨울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여름에는 보통 5일장 이렇게 치르거든요. 그럼 5일 동안 시체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시체가 부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큰 판에다가 얼음을 쭉 깔고 그 위에다가 시체를 올려놓고 장례 치르는 기간 동안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는 얼음을 한 덩어리 한 곳에다 딱 모아놓고, 또 하나는 왕실에서 이제 뭐 종친이라던가 그 다음에 높은 관리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70세 이상이 된 퇴직한 관리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또 얼음을 나눠줘요. 나눠서 이렇게, 그래서 왜 가끔 사극 같은데 이렇게 보면 여름에 궁에서 얼음이 내려와서 화채를 해 먹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장면들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뭐 왕실과 관리들과 양반들 지들만 좋자고 백성들을 겨우 그 추운 날 고생을 시켜서 얼음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다 이제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반빙이라고 하는 제도가 하나가 있었어요. 반빙제라고도 하는데, 이 반은 무슨 반자냐면 우리가 한글 반포라는 말을 할 때 쓰는 반자예요. 그러니까 반포하다, 널리 이렇게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음을 널리 나눠주는 거예요. 얼음을 아까 뭐 왕실 종친들하고 뭐 높은 관리들하고 뭐 70세 넘은 퇴직자들한테 준다면서요. 그 사람들 말고 누구에게도 줬었냐면은 나이 많은 노인들, 그 다음에 이제 국립병원이 있었거든요. 조선시대에도 국립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뭐 중증 환자들,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까지도 얼음을 나눠줬어요. 아니, 왜 감옥에 갇힌 죄수한테까지 얼음을 주죠? 비록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을지라도 누구예요? 바로 조선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더운 여름에 감옥에서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더위 먹어서 죽기도 하잖아요. 여름에서 특히 체온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건데 더위 먹어서 죽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라도 우리 조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들에게도 얼음을 나눠 주었었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 노약자죠. 노약자에게도 얼음을 나눠 주었었고,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게도 얼음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딱 그 왕실에서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먹고 쓰자고 했던 얼음은 아닌데, 뭐 백성들에게도 나눠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일 자체가 너무너무 이제 고달프고 힘든 일이었고, 나중에는 이게 도망가는 그 얼음을 캐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부인들이 그런 과부가를 많이 또 노래로 지어 부르고 하다 보니까 원성이 좀 자제해졌어요. 그래서 정조가 이것을 폐지하자 그러고 나중에는 점점 없어지고, 특히 이제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동빙고 서빙고에 대대적으로 얼음을 이제 보관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도록 이제 궁 안에서만 이렇게 따로 필요한 만큼만 적은 양으로만 보관해서 쓰자라는 이제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선시대 사회에서는 어떤 제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끝까지 얼음을 이제 만들어서 보관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석빙고라는 것은 어떤 열의 대류 현상을 이용해서 얼음을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석빙고의 원리를 찾아보면 이제 켜켜이 이제 땅속 깊이 굴을 파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고 그다음 온도를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 석탄 이런 것을 넣어서 확실하게 단열 효과를 낼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경사를 약간 비스듬히 해서 이렇게 조금씩 녹는 물들을 미리미리 다 빼줄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환기구를 만들어서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내려가잖아요. 그런 대류 현상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음과 얼음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 아주 더운 여름날 차가운 물, 얼음물 같은 경우를 그 체육복 같은 데다 똘똘 말잖아요. 아주 두꺼운 그런 담요 같은 데 똘똘 말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치 그런 보온의 원리, 그 다음에 열의 대류 현상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그런 얼음 석빙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시대 물리학으로 저희가 어떤 그런 열의 대류 현상 이런 것들도 알아봤었고, 시계를 만들게 된 그런 원리들도 알아보았는데, 이런 조선시대 과학기술들은 근본적으로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것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그 바탕 안에는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풍족하게 하자는 것을 바탕으로 했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조선의 과학 이야기, 그 조선시대의 물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